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 오늘 사건은 정말 역대급입니다. 저도 해외 살인 사건 여러 접했지만 이렇게 무자비하고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는 사건은 너무 오랜만이에요. 워낙 피해자가 많아서 내용이 좀 긴데 끝까지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2010년 11월 10일 수요일, 미국 오하이오주 애플밸리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직원 한 명이 무단 결근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는 32살의 티나 헤르만이에요. 평소 그녀는 결근은커녕 지각 한 번 한 적이 없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게 매니저가 너무 이상하다고 느꼈죠. 심지어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도 답이 전혀 없었고요. 당시 티나는 미혼모였는데 두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남자친구인 그렉 보더스와 이별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매니저도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티나의 신변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911에 전화를 해서 좀 티나의 집에 방문해 달라,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지 확인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집에 도착했어요. 수차례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경찰이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 현장을 떠나고 마는데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11일, 같은 지역인 애플밸리 경찰서에 다른 두 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하나는 인근 학교였어요. 그런데 재학 중인 13살의 사라 메이드너와 11살의 코리 메이드너, 이 남매가 둘 다 등교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호자한테 연락을 했는데도 닿질 않는데요. 그래서 신고를 한 거죠. 또 다른 신고 전화는 론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론이 자기 여자친구 스테판이라고 있는데 전날 낮 12시 45분쯤 짧게 통화를 한 이후에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신고입니다. 근데 그때 스테파니는 나 친한 친구 집에 좀 갈 거야 라고 말했었고요. 자, 정리해보면 같은 지역에서 지금 하루 만에 연달아 두 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 간에 겹치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전날 이미 실종 신고가 접수된 티나 헤르만이었죠. 앞서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그 메이드너 남매는 티나의 자녀들이었고요. 두 번째 신고에서 스테파니가 방문한다던 친구의 집이 바로 티나의 집인 거예요. 자, 이거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죠? 경찰도 그제서야 사건의 심각성을 눈치채고는 급히 티나의 집으로 출동하려던 그때 한 통의 전화가 더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티나가 근무하던 식당의 그 매니저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빨리 티나네 집으로 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매니저가 이제 하루가 지나고도 티나가 연락이 없으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자기가 직접 티나 집을 방문하게 돼요. 문을 두들겼는데 반응이 없죠. 그러니까 창문을 통해서 겨우겨우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느껴진 건 비릿한 악취였습니다. 그게 뭔지는 곧이어 밝혀지죠. 집 곳곳이 다 피로 얼룩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티나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하게 되죠. 내부는 그야말로 막 피가 흩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거실과 침대에서 다량의 피 웅덩이가 발견됐어요. 막 벽 곳곳에 핏방울 튀어 있고 또 여기에 사람이 끌려간 듯한 핏자국이 길게 나 있는 겁니다. 그 자국은 욕실까지 이어져 있어서 따라가 봤는데 욕조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피부 조직이 발견됩니다. 샤워 커튼에도 피가 말라붙어 있고요. 명백하게 이 욕조에서 어떤 행위가 벌어진 흔적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집안 어디에서도 티나와 아이들을 찾을 수 없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기르던 소형견마저 사라져 있었고요. 경찰은 현장을 분석한 후에 일단 피해자들이 거실과 침실에서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거기에 그 피 웅덩이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후 욕조로 끌려가서 사체가 처리된 거고요.
현장에 워낙 피가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실종된 4사람, 그러니까 티나와 2 아이들 남매, 그리고 티나 친구 스테파니까지 모두가 살해당한 거 아닌가라고 추측을 했는데 이때 차고 쪽에서 새로운 단서가 포착됩니다. 남성과 여성의 신발 자국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본능적으로 최소한 피해자 중 한 사람은 납치됐을 수도 있겠다,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피해자들의 주변 인물을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를 시작했죠. 그 중에 가장 먼저 의심을 받은 사람은 최근 티나와 헤어졌다는 그 남자친구 그렉입니다. 근데 막상 그렉을 가서 탐문해 보니까 그 사건 추정 시간인 11월 10일 수요일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게 확인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자, 이 사람이 지금까지는 알리바이가 확실해요. 결국 용의선상에선 제외되었죠. 한편 집안을 더 샅샅이 수색하던 경찰이 또 다른 증거를 발견합니다. 그건 바로 월마트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던 방수포 2개, 200리터짜리 대형 쓰레기 봉투였어요. 이거 지금 딱 들어도 떠오르는 게 있죠? 시신 유기용으로 산 것 같아요. 다행히 봉투 안에 영수증도 버젓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여기에 찍힌 시간을 토대로 그 월마트를 찾아가서 CCTV를 분석합니다. 그 결과 며칠 전에 물건을 사간 남성이 확인돼요. 그는 25세에서 40세 사이로 보이는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갈색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고요. 마트를 떠나는 모습이 찍혀 있는데 도요타에서 제조된 야리스라는 차량을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즉시 이 오하이오 주에서 이 야리스를 소유한 차주들 명단을 확보하고 신원을 알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월마트 CCTV를 유심히 살펴보던 경찰관이 고개를 갸웃거려요. 이 남자 얼굴이 완벽하게 찍혀있진 않지만 어딘지 굉장히 낯이 익는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어디서 봤더라? 하고 잠시 후에 너무도 중요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1월 11일. 현장 인근 도로를 검문하고 있던 경찰이 마침 그때 길가에 정차되어 있는 트럭 한 대를 발견해요. 보니까 안에 누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살인사건이 벌어진 곳의 주변이니까 좀 수상해서 다가가게 됩니다. 운전자를 확인해보니 30살의 매튜 호프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제 여자친구가 근처에서 일을 하는데요. 퇴근하면 태워가려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래요? 경찰은 혹시나 싶어서 여자친구의 이름이 뭐냐고 묻게 되죠. 그랬더니 여자친구 이름 사라요. 사라? 사라는 실종된 티나의 딸 이름입니다. 근데 이 기억을 경찰이 딱 해낸 거예요. 급히 도요타 야리스 차주 목록을 살펴봤더니 거기에 매튜 호프만이란 이름이 나온 거죠. 신원 조회를 해서 얼굴을 확인했더니 어제 본 바로 그 남성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4일 만인 14일 아침 8시, 경찰은 매튜의 집을 급습합니다. 그런데 내부를 들어가 보니까 이게 정말 기괴함 그 자체였어요. 집 안에 엄청난 양의 나뭇잎이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양이 너무 많아서 거실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요. 또 그게 수북히 쌓인 곳은 1m 정도의 높이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나뭇잎이 집 안에 있는 거죠. 게다가 벽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막 이상한 낙서들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너무 이상합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었죠? 욕실에 가보니까 100개가 넘는 쓰레기 봉투가 이렇게 묶인 채 보관되어 있어요. 이거 혹시나 싶어서 봉투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모두 나뭇잎이 가득 채워져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봉투가 100개예요. 이런 봉투가 지금 바닥부터 천장까지 막 가득 쌓여 있는 겁니다. 이건 경찰도 그렇고 어디서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죠. 혹시 편집증이 있나 싶어요.
물론 형사들도 이 나뭇잎들 사이에 시신을 숨긴 게 아닌가 의심을 했는데요. 그래서 나뭇잎 다 걷어냈어요. 그리고 쓰레기 봉투도 하나하나 뒤졌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거기에서 살인과 관련된 증거가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려고 나가려던 그때 여기 지하실이 있습니다. 아니, 나뭇잎 다 치우고 보니까 거기에 가려져 있던 지하로 통하는 작은 문이 나온 겁니다. 경찰이 바로 열고 들어갔어요. 얼핏 봤을 때는 이 지하실 풍경도 위층이랑 비슷하게 바닥에 나뭇잎이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아, 이거 치워야 되나 싶은데 순간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리한 수사관들이 이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지하실에서 한 소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실종자 중 한 명인 사라, 티나의 딸이에요. 당시 사라는 손발이 묶인 채 이 나뭇잎 더미 안에 그냥 갇혀 있다가 경찰들에 의해 구조가 됐습니다. 이걸 토대로 경찰이 매튜를 강하게 추궁해요. 왜 사라를 지하실에 감금했냐고요. 그리고 다른 가족은 어디 있냐고요. 근데 정작 매튜는 무슨 소리냐. 나는 사라를 돌봐준 거다 라고 주장합니다. 사라를 위해서 푹신한 나뭇잎 침대를 만들어준 거고 거기서 둘이 함께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대요. 이 진술은 거짓말인 게 뻔했죠. 아까 막 감금돼서 묶여 있었는데. 게다가 이 사람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사라에게 가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묻게 돼요. 그랬더니 예상대로 매튜에게 납치당했고 감금이 되어 있던 상태에서 성적인 학대도 받은 사실이 드러납니다. 매튜는 사라에게 내가 너를 납치했고 너네 가족들과 몸값을 협상 중이다. 그래도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보내주겠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구조가 된 사라가 경찰에게 물었죠. 저희 엄마는 어디 있어요? 동생은 괜찮나요? 사라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 가족들한테 벌어진 비극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냥 혼자만 납치되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녀의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그 둘도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요. 이제 다음으로 남은 건 실종 상태인 티나와 아들 코디 그리고 친구 스테파니를 이 세 명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매튜가 입을 꾹 닫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관련이 안 된 척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경찰이 수백 명의 인원을 투입해서 매튜의 집과 그 인근 샅샅이 수색합니다. 그게 몇 시간이고 지속이 되었어요. 근데 유의미한 증거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더 이상의 수색이 무의미했고 이젠 매튜가 직접 자백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이때 전문가가 투입됩니다. 노련한 협상 전문가가 매튜와 마주 앉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매튜한테 네가 이 시신이 어디 있는지 말을 해준다면 사형을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거래를 제안합니다. 그런데도 매튜는 요지부동해요. 그도 그럴 게 경찰이 그 시신만 찾아내지 못하면 자긴 그냥 앞서 사라에 관련된 납치 혐의만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입을 꼭 다물고 그걸 왜 나한테 묻냐 라는 아주 뻔뻔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 협상 전문가도 노련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보통이 아니었어요. 매튜를 어르고 달래고 협박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48시간이 이어졌고요. 이 게임에서 마침내 매튜는 항복합니다. 사형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래를 받아들이고 그는 입을 떼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매튜가 경찰들을 이끌고 도착한 곳은 집 근처 야생동물 보호구역의 숲속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냥 한 곳을 가리켜요. 보니까 거기에는 한 18m 높이, 그러니까 엄청난 높이인 거죠. 거대한 너도 밤나무가 덩그러니 서 있더라고요. 저 나무를 왜 가리키는 거지? 가까이 다가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나무 기둥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네모난 모양으로 잘려져 있고요. 이건 사람이 일부러 나무 기둥에다 이렇게 네모나게 만든 자국이죠.
그래서 경찰이 그 모양 그대로 나무를 이렇게 끄집어내거든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나무 안에 텅 빈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토막난 세 사람의 시신과 함께 반려견의 사체까지 발견됩니다. 와, 나무 안에 시신이 있을 줄이야. 경찰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나무 속에다가 넣어둔 거니까요. 이 범인 매튜,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잠시 살펴보면 20대 초반부터 이미 방화, 침입, 폭행, 자동차 도난 여러 개의 전과가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지만 6년 만에 가석방을 당했고요. 이후에는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그냥 실업수당으로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매튜는 빈집털이를 계획합니다. 마트에서 장갑과 박스테이프를 사는 모습이 앞서 CCTV에도 포착이 되었죠. 그리고 인터넷으로 칼도 구매합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하루 전이었어요. 매튜는 미리 준비해둔 범행 도구를 다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서요. 그리고 그가 향한 곳은 미리 점 찍어둔 티나의 집이었죠. 왜 하필 티나의 집이었냐? 사실 얼마 전에 우연히 그 집 앞을 지나다가 이 집 차고 문이 반쯤 열려있는 걸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사건 전까지 매튜는 이 피해자 가족과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정말 우연히 차고 문이 반쯤 열린 걸 봤는데 그 다음에도 한 번 더 봤어요. 그러니까 저거 고장이 있구나. 그래서 이 집이 타겟이 된 거죠. 그날 매튜는 티나의 집이 내려다 보이는 맞은편 숲속에서 하룻밤을 꼬박 보내면서 이 집에 사람이 완전히 없는 비는 순간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9시, 엄마 티나가 아이들과 함께 집 밖으로 나옵니다.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였어요. 슝 하고 차를 몰고 떠났죠. 근데 이때도 하필 차고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튜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곧장 그 사이로 기어 들어갔죠. 아무도 없는 집에 진입하는데 드디어 성공한 그는 집안 곳곳을 뒤지면서 현금, 반지, 목걸이, 돈이 될 만한 거 모조리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신이 났어요. 그런데 순간 집 앞에 차를 세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가 온 거예요. 당황한 그가 우왕좌왕하다가 급히 침실로 몸을 숨겼죠. 집 안에 들어온 사람은 티나였습니다.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 주고 이제 자기 출근 준비하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향한 곳은 자기 방 침실이었죠. 여기서 매튜와 딱 맞닥뜨립니다. 매튜는 망설임 없이 손에 든 칼로 그녀를 공격했고요. 티나는 쓰러져요. 첫 살인이었습니다. 매튜도 사실 당황했어요. 아니 빈집털이 하려고 들어온 거지 살인까지는 계획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해결을 해야 하니까 일단 시신을 욕조로 끌고 가서 토막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해보는 일이기도 하고 칼도 잘 안 들고 꽤 힘들어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업이 한참이나 지속되더니 시간이 어느덧 1시가 됩니다. 매튜는 그제서야 욕실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나 싶었는데 하필 이때 친구 스테파니가 티나 집에 도착합니다. 보니까 문이 잠겨있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그 안에 들어왔는데 강도를 당한 듯 집안이 다 어지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스테파니가 놀라가지고 어머 이를 어째 하는 순간 매튜가 빠르게 다가와서 그녀를 또 찌릅니다. 지금 순식간에 2명을 살해한 상황이었죠. 근데 이 와중에 매튜의 신경을 거스르는 게 있었어요. 아까부터 막 왕왕 짖어대는 그 작은 강아지. 짜증이 난 매튜는 그 개마저 칼로 찔러 살해합니다. 어쩌면 이때쯤 매튜는 반쯤 정신이 좀 나간 것 같아요. 잠시 후 그는 또다시 스테파니의 시신을 끌고 다시 욕실로 들어갔어요. 토막을 냈고 앞서 티나의 시신과 뒤섞여서 토막을 막 아무렇게나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얼른 이 집을 나가야 하는데 지금 2명이나 토막을 내야 하는 거예요. 작업은 더뎠고 시간은 오후 3시가 넘어갑니다.
드디어 다 끝냈어요. 그 토막이 든 봉투 하나를 들고 차고로 옮기려던 그때 또 인기척이 들려옵니다. 학교를 마치고 두 남매가 집에 돌아온 거예요. 매튜는 즉각 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마주친 11살 코디를, 아들을 칼로 찔러서 또 살해합니다. 이때 사라는 딸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 매튜는 이제 사라, 여성이 있다는 걸 알아채고는 몰래 뒤로 다가가서 눈을 가리고 결박을 해둡니다. 근데 바로 납치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들 코디의 시신을 처리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사라는 한쪽에다가 이제 결박해서 두고 다시 욕조로 아들 시신을 끌고 가서 시신을 토막냈죠. 정말 무한 굴레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작업을 마치고 껌껌한 이제 저녁이 됐어요. 그는 세 사람의 시신이 든 봉투를 다 차에 실었고 마지막으로 눈과 입이 가려진 채 결박돼서 막 벌벌 떨고 있는 사라를 강제로 끌어내서 차에 태운 후 현장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자기 집에 도착했어요. 먼저 사라를 지하실에 감금했고요. 그 다음으로 드는 생각은 이 시신이 든 봉투를 어디에 숨길까 이 고민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분량이라 양도 상당해요. 근데 바로 이때 자연스럽게 떠오른 곳이 평소 눈여겨두었던 그 야생보호구역 깊은 숲속의 죽은 나무였습니다. 크기나 규모로 봤을 때 분명 안은 비어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기상천외한 곳에 시신 봉투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 모든 게 끝나자 매튜는 어딘가 모를 안도감이 들었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납치한 사라를 범하기까지 합니다. 와, 이 모든 과정이 정말 단순한 빈집털이로 시작한 건데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일이 커졌죠. 그날 밤 매튜 또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불안한 마음에 다시 티나의 집으로 향해요. 아예 이 집을 불태워서, 방화 혐의도 예전에 있었잖아요, 전과가. 그러니까 불태워서 증거를 다 없애버리려고요. 그래서 한쪽에다가 차를 세우고 때를 기다리던 그때 경찰 한 명이 다가간 겁니다. 매튜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저 여자친구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말했죠. 근데 경찰이 여자친구 이름을 물었잖아요. 이때 얘가 당황해서 자기가 납치한 그 소녀의 이름을 둘러댄 거예요. 그러니까 범인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실수죠.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 불씨 검문으로 인해서 그 낯익은 얼굴이 기억났고 정말 극적으로 매튜라는 범인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매튜의 계획이 성공을 해서 집까지 불에 탔다면 이 4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행방조차 평생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매튜가 체포됐어요. 이후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는데 좀 특이했습니다. 매튜가 나뭇잎과 나무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집에 나뭇잎 쌓아두고 또 시신도 나무 속에다가 유기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물건을 유독 집에다가 이렇게 많이 쌓아놓는다는 건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매튜 또한 정신질환과 망상장애를 진단받았죠. 말 그대로 나무에 미친놈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쩌면 또 그런 이유 때문에 단순한 좀도둑에서 시작했지만 갑자기 연속 살인마로 돌변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018년 1월 매튜는 3건의 살인과 시신 유기, 미성년자 납치, 강간, 강도까지 혐의도 많죠. 그에게 유죄가 내려졌습니다. 앞서 협상 전문가와 거래를 해서인지 사형은 피할 수 있었고요.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죠. 그는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이고 평생 다시는 이 사회에 나올 일은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황당한 사실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매튜는 감옥에 갇힌 지 현재 7년째인 지금까지도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단 한 번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나는 그냥 강도일 뿐이다. 살인을 계획한 건 아니다.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이게 돼서 나도 피해를 봤다. 라는 식으로 변명을 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일명 나뭇잎 살인마라고 불리는 매튜 호프만.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오하이오주에서 벌어진 가장 기괴하고도 비극적인 살인 사건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7년 영국의 한 주지사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발신인은 웨이크필드 교도소의 재소자였던 로이 와이팅. 그는 2000년 7월에 8살이었던 소녀 사라 페인을 납치하고 살해한 인물로 영국을 떠들썩하게 한 범인입니다. 그의 전적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사실 그 사건이 벌어졌던 것보다 5년 전인 1995년에 이미 다른 8살짜리 아이를 납치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영국에서는 그 당시 아동 성폭행범에게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검거 후에 그가 빠른 자백을 하는 자세를 보여줬고 이로 인해 좀 현저히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후 복역을 하는 기간 동안에도 정신과 감정을 받아보니까 또다시 재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죠. 하지만 어쩐 일인지 2년 5개월 만에 가석방되었고요. 제 로이 화이팅은 영국 최초로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성폭행범으로 등록되었다라는 이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로이 화이팅이 풀려난 지 1년 2개월이 된 시점에서 또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게다가 이번엔 살인까지 추가되면서 결국 재판에서 40년형을 선고받고 영국의 웨이크필드 교도소에 현재 수감 중입니다. 이 사건으로 아동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죠. 그러면서 영국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던 사건인데요. 로이 화이팅은 2041년까지 수감될 예정입니다. 만약 형을 마치고 나온다면 82살이 될 텐데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모범수로 생활한다 해도 가석방될 확률은 희박하다고 하죠. 아니 근데 이런 악질범이 도대체 무슨 일로 주지사한테 편지를 썼을까요? 이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는 다들 이게 범인이 이제 뉘우칠 줄도 모르고 감형을 해달라고 편지를 쓴 게 아니냐 하고 비난을 했지만 사실 편지 내용은 좀 남달랐습니다. 로이 화이팅은 이 감옥에서 내가 머무는 방에 귀신이 나타난다면서 제발 다른 방으로 옮겨달라라는 아주 간곡한 청원의 글을 보낸 거예요. 그는 웨이크필드 내에서 D336호 수감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밤마다 괴상한 소리가 나서 그를 괴롭히는 어떤 귀신의 존재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도 없고 생활을 할 수도 없다고 호소했죠. 그리고 이미 몇 번이나 이런 걸 교도소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누구도 진지하게 들어주진 않았고요. 교도소 소장한테도 가서 다른 방으로 배정해달라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결국 그러다 보니 참다 주지사에게까지 방을 바꿔달라는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가 수감되어 있는 이 웨이크필드 교도소가 사실 평범한 감옥은 아닙니다. 영국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교도소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여러분이 구글에다가 영국에서 제일 악명 높은 교도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를 정도로 아주 유명하죠. 여기서 출소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질 만큼 영국에서 있었던 유명한 사건의 각종 연쇄살인범, 아동 성폭행범 같은 고위험군 범죄자들 무려 600여 명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되기로도 유명한 곳이죠. 좀 구조적으로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재소자 한 명 한 명이 다 위험인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수가 1인 1방을 쓰고 있을 정도죠. 교도소가 워낙 온갖 나쁜 놈들이 다 모여있다 보니까 몬스터 맨션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런 몬스터들 중에 한 예로 영국에서 가장 잔인한 연쇄살인마로 불리는 로버트 모슬리. 그는 살인을 한 후에 피해자의 뇌를 먹었다는 루머와 함께 식인종 한니발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영화 한니발의 모티브가 되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는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1983년부터 수감이 된 이래 감옥에서도 살인을 일삼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 악질이어서 웨이크필드 교도소로 옮겨져요. 여기에서도 지하에 있는 방탄유리로 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방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그 책상과 의자가 있는데 이것 또한 판자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여러분, 이 정도면 그 웨이크필드 교도소가 어떤 곳인지 짐작이 되시죠? 근데 그렇게 뭐 세상 무서울 것 없는 범죄자들이 이곳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 바로 D336호입니다. 이미 내부에선 여기에 들어가면 이상한 일을 겪는다라는 소문이 파다했죠. 공통적인 게 있어요. 밤이 되면 귀를 울릴 듯한 이상한 소음이 들리고 방의 한쪽에서 어떤 존재가 나를 보고 서 있다 등등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스토리를 어딘가 뒷받침해 줄 만한 스토리도 있습니다. 이 방에서 마지막으로 자살한 죄수가 있는데 재소자들이 본 그 유령의 모습도 이 남성과 매우 유사하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요. 이미 토요미스테리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 영국의 미친 살인마 의사 해럴드 시프먼이에요. 1990년대 자기가 일하고 있던 마을에서 환자들한테 치사량의 몰핀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살인을 저질렀고요. 공식적으로 살해한 사람만 무려 200여 명이 넘는 정말 영국 역사의 최악의 연쇄살인범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다들 친절한 이웃, 신뢰하는 의사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 시프먼은 환자에게 과다한 몰핀을 주입함으로써 그들이 그 죽어가는 순간을 보면서 어떤 흥분감을 느끼는 일종의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고 진단됩니다. 재판에서 종신형을 받긴 했는데 무려 그걸 15번이나 받아요. 물론 인생은 한 번에 죽음이겠지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15번의 종신형으로 유명하고요. 판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를 절대 석방해선 안 된다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프먼이 수감했던 첫 해에 살인 충동을 느껴서 자살을 할 위험이 감지되었어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철저하게 감시받게 됐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웨이크필드 교도소로 이송이 된 후에는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자신의 생일을 하루 앞둔 2004년 1월 13일 간수들의 눈을 피해 침대보에 목을 매서 삶을 마감합니다. 그 방이 바로 D336호였어요. 그런데 수감자들이 이 방을 꺼리는 이유가 이것만은 아니에요. 여기서 자살한 죄수가 시프먼 외에 또 있기 때문입니다. 1987년 4월 32살의 또 다른 죄수 제스비르 싱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방에서 목을 메고 자살한 채 발견됐죠. 그러니까 2명의 흉악범이 죽은 곳이라는 정평이 나게 되니까 D336호는 저주받은 방으로 불리게 됩니다. 다시 로이 화이팅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사실 그가 처음부터 이 D336호에 머문 건 아니었어요. 2004년에 해럴드 시프먼이 자살을 했죠. 그리고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이곳에 옮겨진 거예요. 교도관들에 따르면 이 로이 화이팅이 아동 성범죄자잖아요. 그래서 감옥 내 생활이 결코 녹록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수감자들이 그를 극도로 증오했고요. 또 그에 따라 무자비한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고 해요. 한 예로 지난 2002년 8월에는 화이팅이 뜨거운 물을 가져오려고 하던 중에 다른 죄수인 리키라는 사람이
이제 재수자들이 가지고 있는 면도기에 칼날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뺨에 6인치의 큰 흉터가 남게 되죠.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시면 이 로이 화이팅 감옥에서 막 찍힌 사진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얼굴이 상처투성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괴롭힘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로이 화이팅의 자살을 유도하기 위해서 목을 맬 줄을 가져다 놓았다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최소한의 수감자 보호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외진 독방이 격리가 되었고 그게 D336호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던 로이 화이팅은 처음에는 드디어 해방되었다라고 기뻐했겠죠. 하지만 첫날 밤 곤히 자다가 점점 귓가에 가깝게 들려오는 이 기이한 소리가 들렸고요. 정신을 차려서 눈을 떠보니 방 구석에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쉽게 느껴보지 못한 아주 섬뜩한 공포였어요. 문제는 이런 일이 하루 건너 계속 반복된다는 거였죠. 언제부터는 그가 방에서 내가 그 죽은 존재를 보는데 그게 해럴드 시프먼이다 라고 말했고요. 이게 거기에 있는 관계자들한테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렇게 유령에 시달린다던 그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점점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딘가 되게 많이 괴팍해졌죠. 어떤 청결 관리를 전혀 안 하는 듯 몸에선 냄새가 많이 났다고 하고요. 머리 빗지도 않고요. 또 이제 수감자들한테 약간의 자유 시간이 주어질 때면 마치 막 바닥을 보면서 뭘 찾아 헤매는 듯 계속 다녔다고 해요. 정말 폐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 좀 제발 이 방에서 꺼내달라 라는 편지가 주지사한테 도달을 했고 인권을 고려한 처사로 겨우 이 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언론은 웨이크필드 교도소에 저주 걸린 방이 있다더라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 교도소 소장은 아니 귀신을 본 게 아니라 워낙 로이 화이팅이 여기에서 괴롭힘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환각에 시달리는 거다라고 사건을 일축합니다. 그렇게 D336번 방의 유령 소동은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 했죠.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 지난 2013년 또 다른 죄수 한 명이 D336번 방에 수감됩니다. 그는 5살 소녀 에이프릴을 납치해서 살해한 범죄자인 46살의 마크 브리저라는 사람인데요. 판사는 그가 병리학적 거짓말쟁이에다가 소아성애자라고 판결지었고 종신형을 내렸어요. 그래서 웨이크필드로 이송이 됐고 이 방의 새로운 주인이 된 거였죠. 그런데 그 역시 하룻밤을 보내고 동료 수감자한테 지난 밤에 내가 이상한 걸 봤다 라는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령이라는 존재가 미친 살인마 의사 시프먼이었을까요? 마크에 따르면 그 유령은 성인이 아닌 어린 소녀였다고 해요. 바로 자신이 살해한 5살짜리 소녀 에이프릴의 환영인 것 같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유령을 봤던 걸까요? 아니면 환각을 일으킨 걸까요? 웨이크필드 교도소는 영국 빅토리아 시대인 1594년에 지어졌습니다. 약 600여 개가 넘는 1인실 감방, 거긴 침대와 욕실 그리고 또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주방까지 갖춰져 있다고 해요. 오래전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 낙후된 시설을 리모델링하면서 지금은 이 내부가 굉장히 최신식으로 보이고 있죠. 2018년에 교도소 감사를 해봤더니 이 죄수들의 정신과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가 발견됐다고 해요. 여기에는 워낙 그러니까 일반적인 범죄자들이 아니라 워낙 또라이 같은 이제 미친 범죄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들의 이제 정신 감정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고 또 폭력성까지 통제하기 어렵다고 해요. 정말 무시무시한 곳이겠죠. 이번 스토리를 통해서 유령의 존재 외에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영국 수감자들에게조차 아동 성범죄
자들은 엄청난 혐오감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작년 2019년에 영국의 또 다른 교도소에서는요, 아동 성범죄자로 투옥이 됐던 33살의 리처드라는 사람이 살해당한 일도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봤더니 이 리처드란 놈이 6살 어린아이를 끔찍하게 성폭행한 일을 마치 자랑하듯 감옥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거에 분노한 폴 피츠제럴드라는 또 다른 재수자가 그를 살해해버린 거죠. 로이 화이팅, 그는 여전히 감옥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도 다른 재소자 2명이 그를 살해하려다가 실패했다라는 뉴스 보도가 있었을 정도예요. 방을 D336호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유령의 괴롭힘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겠지만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따른 죗값은 감옥에서도 처절하게 받고 있는 듯합니다. 웨이크필드 교도소 D336호실의 저주는 어쩌면 아주 오랫동안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방에 갇혀야만 뭔가를 알아낼 수 있는데 그곳은 흉악범들에게만 허용된 곳이기 때문이죠. 만약 유령이 진짜 존재하고 그들이 거기에 갇혀있는 범죄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라면 한편으로는 약간 속이 시원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저만 그런 걸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